뭐야 이 또라이년은. 휴가 나온 해병대 수색대대장, 어머니 건드린 조폭들의 아지트를 박살내고 도시의 양아치들을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정적. 이서진 중령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였다. 파도 소리마저 삼켜버리는 수중 침투의 고요함, 적진 깊숙한 곳에서 밤을 새울 때의 숨막히는 침묵.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귓가를 채우는 것은 정겨운 소음이었다. 자, 골라. 오늘 들여온 꽃게가 아주 실해. 어머니, 콩나물 한 봉지만 더 주이소. 아이고, 총각. 그렇게 깎아주면 남는 것도 없어. 인천 신포국제시장. 비릿한 갯내음과 고소한 기름 냄새, 사람들의 활기가 뒤섞여 독특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곳. 작전 상황판의 복잡한 기호들 대신 좌판 위를 가득 채운 울긋불긋한 과일과 은빛 생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1년 만에 찾아온 고향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이서진 중령.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수색대대의 대대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수색대대장, 최초의 특수과정 최우수 수료자. 군복 아래 감춰진 그녀의 몸은 지난 10수년간 조국을 위해 단련해온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저 휴가 나온 딸이었다. 각 잡힌 전투복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머리를 단정하게 조이던 군모 대신 질끈 묶은 머리 위로 내리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시장 한쪽 구석, 엄마 손맛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작은 분식 좌판 앞에서 어머니가 그녀를 맞았다. 뭉근하게 끓고 있는 떡볶이와 김을 피워 올리는 어묵 국물. 그녀의 어머니 박순자는 수십 년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서진을 키워냈다. 거친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뭐려? 어머니야말로 맨날 이 고생이시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래도. 서진은 익숙하게 좌판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묵꼬치를 하나 집어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온몸에 온기가 퍼지며 긴장이 풀리는 듯 했다.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온몸이 쑤셔서 어떡하니.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자리인데 어떻게 쉽게 떠나.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에 서진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졌다. 아버지는 성실한 항만 노동자였다. 젊은 시절 이 시장에서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엄마 손맛은 본래 두 분이 함께 시작한 가게였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홀로 이곳을 지켰다. 서진에게 이곳은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땀이 서린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래도 서진이 무어라 말을 더 하려던 순간이었다. 좌판 앞으로 불쾌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 서너 명이 다가와 그녀의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다. 딱 벌어진 어깨와 어슬렁거리는 걸음걸이, 상스러운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투까지. 누가 봐도 건실한 삶과는 거리가 먼 부류였다. 어이 할망구. 지난번에 말한 거 준비는 좀 됐나? 가장 앞에 선 사내가 기름 낀 목소리로 물었다. 팔뚝에 그려진 조잡한 용 문신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수십 년 시장 생활로 다져진 맷집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왜 자네들한테 줄 돈이 있나? 여긴 내 돈 내고 장사하는 자리야. 아따, 이 할망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네. 우리가 여기서 장사 편하게 하게 해주는데 당연히 보호비를 내야지. 안 그래, 독사? 날치라 불린 사내가 옆에 있던 빼빼 마른 사내를 보며 낄낄거렸다. 독사라 불린 사내는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형님, 말이 너무 길어지십니다. 그냥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 순간 날치의 손이 떡볶이 판으로 향했다. 뒤집어 엎으려는 속셈이었다. 어머니가 질겁하며 막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묵꼬치를 들고 있던 서진의 손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번개처럼 뻗어나간 그녀의 손은 날치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조금의 망설임도 오차도 없는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악! 날치가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목은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듯 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두려움 대신 오직 눈앞의 표적을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이성만이 담겨 있었다. EXE. 날치가 반대편 손으로 서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서진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몸을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거구의 날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처박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뭐야, 저 여자? 독사와 나머지 패거리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서진은 그저 덩치 좀 있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방금 그녀가 보여준 움직임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170이 넘는 훤칠한 키에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어깨와 팔의 실루엣이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날치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사내들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내 물건이라는 말은 좌판의 떡볶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지켜온 이 공간 전체를 의미하는 경고였다. 독사가 침을 꿀꺽 삼키며 허세를 부렸다. 야, 너 뭐하는 년이야? 우리 용현파 식구들인 거 안 보여? 죽고 싶어 환장했어? 용현파. 인천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생하는 악질적인 조직이었다. 서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었다. 꺼져. 3번 말 안 한다. 서진의 경고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가 자신들에게 맞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주변 상인들이 겁에 질려 슬금슬금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시장의 활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질되었다. 인연이 진짜. 독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순간 서진은 이미 그의 앞으로 2걸음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손이 독사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자 그의 손에서 짤랑 소리를 내며 무언가 떨어졌다. 접이식 칼이었다. 어떡해. 독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진은 그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대로 그의 명치에 손바닥을 밀어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독사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가 무릎을 꿇었다. 남은 한 명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서진은 그를 향해 고개만 까딱했다. 쓰레기는 내가 치워.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닥에 쓰러진 날치와 신음하는 독사를 부축해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음 등장할 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어머니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진의 팔을 잡았다. 서진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전 괜찮아요. 어머니는요? 저놈들 자주 왔었어요? 가끔. 요즘 들어 부쩍 심해졌어. 다른 가게들도 다들 쉬쉬하며 돈을 쥐어주는 모양이더라. 어머니의 말에 서진의 표정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일회성 시비가 아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상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조직적인 착취였다. 자신의 휴가가 조용히 끝나기는 글렀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조폭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포착한 암표범처럼 조용하지만 끈질긴 살기를 담고 있었다. 시장의 소라는 금방 가라앉았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는 더욱 짙게 깔렸다. 이웃 상인들은 서진 모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으면서도 용연파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시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험악한 기운이 몰려왔다. 아까 도망쳤던 날치와 독사를 선두로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내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이전의 양아치들과는 격이 다른 위압감을 풍기는 거구의 사내가 걷고 있었다. 키는 190은 좋게 넘어 보였고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검은 양복은 터질 듯 팽팽했고 곰처럼 우람한 덩치와 험상궂은 얼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흑곰이라 불렀다. 용연파의 행동대장이자 인천 일대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공포의 상징 조철웅이었다. 어떤 년이 우리 애들을 건드렸다고. 지축을 울리는 듯한 조철웅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상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가게 안으로 숨거나 고개를 숙였다. 오직 서진만이 어머니를 등 뒤로 보호한 채 미동도 없이 그들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조철웅의 시선이 서진에게 멎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비웃음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하, 계집 하나가 이랬다고. 야, 독사. 너희들 진짜 이 계집한테 맞은 거냐? 쪽팔리게. 형님, 전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손기술이. 닥쳐, 병신아. 조철웅은 독사의 말을 자르고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역겨운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얼굴 반반하고 몸매도 쓸만하게 생겼는데 성깔이 보통이 아니네. 오빠가 마음에 쏙 드는데 어때? 오늘 밤 오빠랑 화끈하게 놀아주면 이 할망구 괴롭히는 건 눈 감아줄 수도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노골적인 성희롱에 서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군인으로서의 본분, 민간인과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한 여자로서 그리고 딸로서의 분노가 들끓었다. 입이 더럽구나. 서진의 차가운 대답에 조철웅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좋다. 그럼 내년이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조철웅은 고갯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그들 중 몇몇이 서진에게 다가가는 대신 주변의 다른 가게들로 흩어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야? 과일 가게 주인이 소리쳤지만 조폭 하나가 좌판을 걷어차 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잘 익은 사과와 배가 흙바닥 위로 쏟아져 굴렀다. 다른 쪽에서는 생선 가게의 수조를 엎어버렸다. 팔딱거리는 화로들이 흙탕물 속에서 힘겹게 숨을 쉬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진이 저항하면 할수록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자, 이제 어쩔 거냐 예쁘나. 내년 고집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게 생겼는데. 조철웅이 이죽거리며 웃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서진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더 깊고 차가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조철웅 하나만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조폭들의 위치, 자세, 그리고 예상 이동 경로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마치 복잡한 전장의 지형을 분석하는 지휘관처럼. 어머니, 잠시만 눈 감고 계세요. 서진은 등 뒤에 어머니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땅을 박차고 나갔다. 가장 먼저 노린 것은 가장 가까이 있던 과일 좌판을 걷어찬 조폭이었다. 그는 서진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비웃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주먹을 피하는 대신 몸을 낮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아래에서 위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다. 크악!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꺾인 팔을 그대로 잡고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조폭에게 밀어붙였다. 갑작스러운 충돌에 두 명의 조폭이 뒤엉켜 넘어졌다. 저 전연잡아! 조철웅이 뒤늦게 소리쳤지만 이미 서진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용처럼 유려하면서도 모든 동작은 급소를 노리는 치명적인 효율성을 담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수년간의 훈련으로 완성된 인간 파괴술이었다. 한 조폭이 등 뒤에서 덮치려 하자 그녀는 몸을 돌리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턱을 후려쳤다. 다른 한 명이 발길질을 해오자 그 다리를 잡아채 그대로 들어 올린 후 다른 조폭의 얼굴에 처박아 버렸다. 비명과 신음이 시장에 가득 찼다. 10여 명에 달하는 조폭들은 조직적으로 그녀를 공격하기는커녕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서로 부딪히고 엉키며 자멸해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조철웅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년 정체가 뭐야?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사람. 서진은 천천히 조철웅에게 다가갔다. 조철웅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곰 같은 덩치에서 나오는 위협적인 주먹이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저 느리고 큰 표적에 불과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주먹을 피하고 그대로 그의 겨드랑이 아래를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육중한 몸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으어! 거대한 몸이 공중에 뜨는 순간 조철웅의 눈에 비친 것은 경악과 공포였다. 서진은 그를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바닥이 아니었다. 아까 엎어진 과일 좌판의 단단한 모서리였다. 끄억! 등에 전해진 엄청난 충격에 조철웅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다시는 내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이 시장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그땐 내 놈의 팔다리가 온전하지 못할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철웅은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떨며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차 2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서고 경찰관 4~5명이 곤봉을 쥔 채 달려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아수라장이었다.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여자가 거구에 남자를 찍어 누르고 있었다. 전부 꼼짝 마. 다들 손머리 위로 올려. 경찰 한 명이 소리쳤다. 서진은 조철웅을 제압하고 있던 손을 풀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철웅이 고통을 참으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 양반, 잘 오셨소. 저 여자가 저 미친년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했소. 우린 그냥 떡볶이 좀 사 먹으러 온 것뿐인데. 조철웅의 외침에 쓰러져 있던 다른 조폭들도 약속이나 한 듯 앓는 소리를 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데 저 여자가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단 한 명의 가해자. 경찰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젊은 경찰 한 명이 서진에게 다가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말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서진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 박순자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아닙니다. 경찰관님, 저자들이 먼저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우리 딸은 나를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조철웅은 코웃음을 쳤다. 저 할망구는 저 여자 엄마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하겠지. 증인이 있소? 누가 봤냐고. 그의 말에 시장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용연파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불리한 침묵이었다.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선생님, 일단 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서진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던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시장의 정적을 깨고 한 상인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평생을 이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온 박씨 할아버지였다. 제가 봤습니다. 저 조폭들이 먼저 와서 가게를 부수고 할머니를 위협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그걸 말리다가 우리 모두를 지켜준 겁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외침이 기폭제가 되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저놈들 맨날 와서 돈 뜯어가던 놈들이에요. 1명, 2명. 침묵하던 상인들이 모두 입을 열기 시작했다. 공포에 억눌려 있던 진실이 터져나온 것이다. 조철웅과 조폭들의 얼굴이 똥 씹은 듯 일그러졌다. 시끄러워. 저것들이 다 짜고 치는 거야. 그때 연차가 좀 있어 보이는 나이든 경찰관이 무언가 발견한 듯 시장 입구 쪽을 가리켰다. 어이, 김순경. 저기 CCTV 한번 봐. 그의 손가락 끝에는 한 가게 처마 밑에 설치된 작은 도명 CCTV가 있었다. 조폭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경찰들은 즉시 조철웅을 비롯한 용연파 조직원들을 무고 및 공갈 협박, 폭행 혐의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이든 경찰관이 서진에게 다가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초동 판단을 잘못했네요. 그런데 아까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마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진은 말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그것은 일반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붉은 바탕에 독수리가 그려진 군인 신분증이었다. 신분증을 받아든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계급 중령. 소속 해병대 수색 대대장.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분증과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도 그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금 전 수십 명의 조폭을 맨손으로 때려 눕힌 여자의 정체가 현역 해병대, 그것도 최정예 특수부대인 수색대의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이 이서진 중령님? 경찰관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서진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신분증을 돌려받았다. 소식은 순식간에 관할 경찰서 전체로 퍼져나갔다. 휴가 나온 해병대 여군 중령이 시장 조폭을 일망타진했다는 전대미문이 사건. 서에 도착하자 서장이 직접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이 중령님. 제가 저희 직원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서장은 연신 허리를 숙였다. 서진은 괜찮다는 말로 그를 돌려보내고 사건 진술을 위해 한 형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자신을 강력 1팀 팀장 박태수 경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처음부터 서진을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듯 부드러운 태도로 질문을 시작했다. 이 중령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군요. 무엇이 말입니까? 용연파는 꼬리만 잘라선 절대 죽지 않는 놈들입니다. 오늘 잡혀 들어간 조철웅은 그저 중간 보스일 뿐,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배후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중령님과 어머님께 어떻게든 보복을 하려들 겁니다. 박태수 팀장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는 오랫동안 용연파를 주시해왔지만 번번이 증거 부족과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었다. 서진의 눈빛도 깊어졌다. 그녀 역시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향, 어머니의 삶의 터전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팀장님. 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 배후라는 놈들 잡을 수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박태수 팀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중령님 같은 분이 도와주신다면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을 넘어 도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비공식적인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진의 짧은 휴가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선 이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인천의 풍경은 잿빛으로 보였다.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도시의 혈관 깊숙이 파고든 암적인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명확한 적과 싸우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적은 군복을 입지도 총을 들지도 않았다. 그들은 선량한 시민의 얼굴을 하고 시장 골목과 화려한 빌딩 숲, 심지어 공권력의 그림자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신포시장으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멀리서 흘끔거리며 두려워하던 상인들의 눈빛에는 이제 경외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채소 가게 박씨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 억센 흙이 묻은 오이 2개를 쥐어주었고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고맙다 아가씨. 아니 중령님하고 수줍게 인사했다. 그들의 소박한 진심이 서진에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감사와 안도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 용연파라는 거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평화는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조철웅, 흑곰은 체포되었지만 박태수 팀장의 말처럼 그것은 도마뱀의 꼬리를 자른 것에 불과했다. 진짜 몸통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좌판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렀다. 말없이 어묵꼬치를 꿰고 떡볶이 판을 저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딸의 등 뒤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서진은 행동으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제가 여기 있으니 괜찮습니다. 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 신포시장은 그녀의 새로운 작전 구역이었다. 상인들은 보호해야 할 민간인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진 정보원 HUMINT, 인간 정보들이었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정보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조용히 가동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지형 분석이었다. 그녀는 시장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각 점포의 위치, 주요 통로, CCTV의 사각지대, 외부로 연결된 골목길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상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며 그들의 관계, 시장 내의 암묵적인 서열, 그리고 용연파에 대한 평판과 공포의 정도를 파악했다. 저놈들 한두 해 겪는 일이 아니여. 처음엔 몇몇 가게만 뜯어가더니 이젠 아예 시장 전체를 지들 ATM 기계처럼 생각한다니까.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순경 하나 와서 훈방 조치하면 끝이고 그날 밤에 바로 보복 들어오는데 누가 감당해.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가끔 양복 쫙 빼입은 양반들이 와서 시장 재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헐값에 가게를 넘기라고 협박하더라고. 그 뒤에 용연파 놈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단편적인 정보들이 하나둘씩 모여 거대한 그림의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용연파는 단순한 보호비 갈취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장 상권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일대의 부동산 개발 이권까지 노리고 있는 기업형 범죄 조직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박태수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는 월미도가 한눈에 보이는 허름한 횟집의 2층 방이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놀이공원의 불빛과 어두운 밤바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조철웅은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벌써부터 들락거리며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코치한 모양입니다. 길어야 며칠 안에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팀장은 소주잔을 채우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베테랑 형사의 노련함과 함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온 무력감이 어려 있었다. 그들의 윗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윗선. 박 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지난 몇 년간 그놈들 윗선을 캐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용연파는 철저한 점조직입니다. 중간 간부들조차 진짜 실세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모든 보고와 명령은 몇 개의 차명 핸드폰과 대포 통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금 세탁은 유령 회사를 통해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시키고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체계적입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로군요. 그림자도 그냥 그림자가 아닙니다. 인천 지역의 정관계, 법조계에까지 그 연줄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증거를 모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선가 압력이 들어와 수사가 중단되곤 했습니다. 박 팀장은 낡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용연파 관련 사건 파일이었다.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진은 파일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동원된 조직원의 수, 범행 수법의 패턴을 분석하며 그들의 행동 양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패턴이 보입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들은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폭행은 하되 전치 몇 주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교묘하게 수위를 조절합니다. 협박을 할 때도 직접적인 단어 대신 우회적인 표현으로 법망을 피해 나갑니다. 이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직 내부의 법률 지식을 갖춘 브레인이 있거나 외부의 비호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박 팀장의 눈이 빛났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실세. 우리는 그를 마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본명은 마강훈. 하지만 이건 거의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일 뿐 그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지문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마강훈. 서진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보이지 않는 손, 모든 악의 근원. 정보가 없다면 정보를 만들어내야죠. 서진이 말했다. 적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볼까?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오늘 저에게 엄청난 굴욕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보복하러 올 겁니다. 조철웅이 풀려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지겠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덫을 놓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자신을 표적지에 올려놓고 적을 유인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박 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진의 눈에 담긴 확신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경찰의 전공법만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는 벽이었다. 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이 필요했다. 횟집을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서진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병대 수색대원에게 바다는 익숙한 훈련장이자 전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뛰어들어야 할 바다는 더 깊고 어두웠다. 온갖 추악한 욕망과 음모가 뒤엉킨 인천이라는 도시의 검은 심연이었다. 그녀는 그 심연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휴가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작전명은 클린하우스. 이 도시의 더러운 구석을 모조리 청소해버리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마강훈이라는 이름은 이서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범죄 조직의 수괴 이름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뇌리를 스쳤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창고 깊숙한 곳에 먼지 쌓인 채 처박혀 있던 이름 같았다. 며칠간 시장은 기묘한 평온을 유지했다. 용연파 조직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상인들은 모처럼 안심하고 장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은 숨을 고르며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박태수 팀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낮에는 어머니의 일을 돕는 평범한 딸로, 밤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온갖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 분석가로 변신했다. 그녀는 공개된 정보 SINT, 공개 출처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지난 수년간 인천 지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및 폐업 정보, 지역신문의 작은 기사들까지. 용연파나 마강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긴 몇몇 유령 회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자금의 흐름 끝에는 어김없이 용연파가 상인들을 괴롭히던 시기와 장소가 겹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인천항 개발 계획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놈의 개발 때문에 동네가 참 시끄러워. 내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저 문제로 골머리를 썩였는데 말이야. 어머니가 무심코 뱉은 말에 서진의 숟가락이 멈칫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왜요? 옛날의 말이다. 지금 용연파 놈들 있기 전에 신진흥파라고 더 악질인 놈들이 있었어. 그놈들이 항만 노조에도 손을 뻗치고 이 시장 상인들도 엄청나게 괴롭혔지. 내 아버지가 그때 노조 간부들을 몇 번 만나고 다니면서 그놈들 비리를 캐내려고 했었어. 그러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다. 서진의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단순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 죽음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 신진흥파라는 놈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한번 크게 소탕해서 와해됐다고 들었다. 근데 그 잔당들이 이름을 바꿔서 다시 모인 게 지금의 용연파라는 소문이 있어.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마강훈, 신진흥파, 아버지의 죽음.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낡은 작업복과 손때 묻은 공구들, 그리고 가족 사진 몇 장. 상자 바닥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알아보기 힘든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대부분 항만 작업 일지였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이름과 회사명, 그리고 의문의 숫자들.
그것은 아버지가 신진흥파의 비리를 추적하며 남긴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마강훈. 뱀 같은 놈. 배후에 더 큰 놈이 있다. 절대 포기 안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적힌 날짜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마강훈이라는 악마의 손에 의해 아버지는 희생되었고 그 죽음은 지난 10수년간 단순한 사고로 위장된 채 묻혀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해병대 수색 대대장이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받았다. 그녀는 들끓는 분노를 차갑게 식혀 예리한 복수의 칼날로 벼려내기 시작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시장 상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숙명의 전쟁이 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박태수 팀장을 다시 만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냉철해져 있었다. 아버지의 옛 동료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10수년 전 인천항 부두 노동조합에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박 팀장은 서진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눈에 서린 비장함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수소문했고 마침내 은퇴한 전직 노조 간부 한 명과 연락이 닿았다. 약속 장소는 인천의 오래된 막걸리집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팬 주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한 노인이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김진철이라 소개했다. 자네가 상현이 딸이구만. 아버지를 아주 빼닮았어. 특히 그 고집센 눈매가. 김진철은 서진의 아버지를 어제 만난 사람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어. 그때 신진흥파 놈들이 노조 기금에까지 손을 대려고 했어. 다들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는데 상현이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다녔지. 그 중심에 마강훈이라는 아주 악랄한 놈이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서진의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강훈은 그때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폭력만 쓰는 다른 놈들과는 달랐지. 머리가 비상했고 사람을 돈으로 구슬리는데도 능했어. 경찰이고 시청 공무원이고 그놈한테 돈 받아 먹은 놈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상현이가 그놈들 커넥션을 거의 다 밝혀냈을 때였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 바로 전날 밤에 사고가 났지. 김진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들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하더군. 그 뒤로 마강훈과 신진흥파는 자취를 감췄고 우리도 무서워서 더 이상 그 일을 입에 담지 못했지. 상현이에게 평생 빚을 지고 사는 기분이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이제 마강훈은 서진에게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진실을 10수년간 어둠 속에 묻어버린 원수였다. 막걸리집을 나온 서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뒤섞여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품에 꼭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꾼 유산이자 반드시 끝내야 할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녀의 등 뒤에서 이 싸움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서진이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다가서는 동안 어둠 속의 마강훈 역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 불청객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조철웅이 풀려나자마자 그는 마강훈에게 달려가
자신이 당한 치욕과 함께 이서진이라는 여자의 비범함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마강우는 인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이서진의 군 인사기록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최초의 해병대 여성 수색대대장. 화려한 경력과 완벽에 가까운 군 복무 기록. 재미있는 여자로군. 그냥 좀 싸움 잘하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괴물이었어. 그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철웅처럼 무식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부류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가장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능적인 포식자였다. 힘으로 저 여자를 상대하는 건 하책이다. 군인, 특히 저런 엘리트 군인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지. 그리고 가족은 그 명예만큼이나 중요한 아킬레스건이다. 마강훈의 역습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교활하고 악랄했다. 며칠 뒤 신포시장에는 때 아닌 단속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엄마 손맛을 비롯한 몇몇 가게의 위생 상태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는 듯 냉장고 온도부터 식자재 원산지 표시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다행히 평소 깔끔하게 관리해온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장사를 방해받은 어머니와 상인들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 다음은 소방서였다. 소방 점검을 명목으로 나온 사람들이 시장 통로에 놓인 좌판들이 소방도로를 침범했다며 당장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암묵적인 관행이었지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 상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마강훈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 교묘한 이간계를 심기 시작했다. 용현파의 사주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군인 아가씨 때문에 시장이 더 시끄러워진 것 같지 않아? 맞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 거야. 저러다 우리까지 다 장사 못하게 생겼어. 그냥 조용히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낼 일을. 불안과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다. 서진을 영웅처럼 떠받들던 분위기는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했다. 서진을 지지하는 상인들과 그녀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상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이것이 마강훈이 노린 것이었다. 서진을 고립시키는 것.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떼어놓아 그녀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이 마강훈의 계획이라는 것을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적이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했다. 그리고 마강훈의 공격에서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너무 정교해. 위생 단속, 소방 점검, 여론전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반드시 내부에 협력자 혹은 정보원이 있다. 서진은 상인들을 괴롭히는 구청 직원들의 얼굴과 행동 패턴을 유심히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열을 조장하는 여론을 처음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역추적했다. 그녀의 의심은 한 사람에게로 모아졌다. 시장 번영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 씨였다. 그는 평소 상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지만 최근 들어 유독 서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다니는 것이 이상했다. 서진은 박태수 팀장에게 김 총무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김 총무는 최근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며칠 전 그 빚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었다. 용현파가 그의 약점을 잡아 정보원으로 포섭한 것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체포해서. 아닙니다, 팀장님. 서진이 박 팀장의 말을 막았다. 지금 그를 체포하면 적에게 우리의 정보력을 노출시킬 뿐입니다.
미끼는 더 큰 고기를 낚기 위해 쓰는 법이죠. 서진은 김총무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김총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서울에서 아빠 친구분이셨던 검사님이 내려오신대요. 시장 재개발 비리 관련해서 뭘 좀 조사하러 오신다는데 월미도 횟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 정보는 즉시 김총무의 귀에 들어갔고 다시 마강훈에게 보고되었다. 마강훈은 이서진이 자신의 뒤를 캐던 전직 형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정보에 즉각 반응했다. 검찰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였다. 그는 이서진과 검사의 만남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인 월미도 횟집 주변에는 용연파 조직원들이 대거 잠복해 있었다. 박태수 팀장과 그의 팀원들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흘린 정보는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서진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김총무의 도박 빚을 해결해준 대부업체 사무실 앞에 있었다. 그녀가 흘린 정보에 마강훈의 모든 신경이 월미도로 쏠린 사이 그녀는 그의 자금줄 중 하나를 직접 치러 온 것이었다. 이곳은 용연파가 상인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세탁하는 창구 중 하나였다. 서진은 혼자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지키고 있던 조폭 서너 명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네, 내년이 여긴 어쩐 일이야? 서진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책상과 의자가 날아다니고 비명과 함께 조폭들은 맥없이 쓰러져 나갔다. 그녀는 컴퓨터 본체를 뜯어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던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용연파의 불법 자금 흐름과 상납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챙겨 나온 서진은 박태수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선물을 확보했습니다. 월미도에서 허탕을 치고 분노해 있던 마강훈은 자신의 자금 세탁 창구가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한낱 군인 여자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서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이서진 중령인가? 내 영역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마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지만 서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마강훈, 내 놈이 숨어있는 구멍에서 기어나올 때까지 나는 내 놈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낼 거다. 내 아버지께 그랬던 것처럼. 서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선전포고를 날렸다. 전화기 너머 마강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쫓기는 자는 마강훈이었고 사냥꾼은 이서진이었다. 그녀의 대담한 역습은 거대한 범죄 제국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이서진이 마강훈의 자금줄 한가운데에 비수를 꽂고 돌아온 다음 날 신포시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밤사이 시장 상인들의 단체 메시지 방과 아름아름 이어지는 연락망을 통해 휴가 나온 해병대 중령이 조폭들의 돈줄을 박살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까닭이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억압받기만 하던 피해자가 아니라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자각이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채소 가게의 박씨 할아버지가 있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그는 이서진이라는 젊은 군인의 외로운 싸움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불의 뒤에 숨어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날 밤 시장의 모든 가게가 셔터를 내리고 인적이 끊긴 시각.
박씨 할아버지의 가게 뒤편 작은 창고에 상인 열댓 명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모여들었다.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 떡집 부부, 정육점의 젊은 사장까지 모두가 용연파에게 가장 큰 고통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용감하게 서진의 편에 섰던 이들이었다. 다들 와줘서 고맙소. 박씨 할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 중령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소. 저 양반은 군인이야. 언젠가는 부대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찌 되겠소? 용현파 놈들은 분명 지금보다 더 악랄하게 우리를 물어뜯을 거요. 모두의 얼굴에 다시 공포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어르신?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떡집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힘이 왜 없소? 박씨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에겐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는 눈과 귀가 있잖소. 우리가 바로 증거요. 그는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끌어왔다. 그 안에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회계 장부들이 가득했다. 이건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써온 장부들이요. 여기에는 저놈들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뜯겼는지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적혀 있소. 처음에는 억울해서 나중에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오? 다들 마음속에 혹은 어딘가에 자신만의 장부를 가지고 있을 거요. 그것들을 하나로 모읍시다. 우리 손으로 직접 저 악마놈들의 범죄 기록부를 만드는 거요. 박씨 할아버지의 외침은 어두운 창고 안에 울려 퍼지며 잠들어 있던 상인들의 양심과 용기를 깨웠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신포시장 상인들의 비밀스럽고도 위대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낮에는 평소처럼 장사를 하면서도 밤이 되면 각자의 가게에 숨어 기억과 기록을 더듬었다. 낡은 일기장, 빛바랜 달력 귀퉁이에 적어둔 메모, 심지어는 머릿속에만 남아있던 기억까지 모두 꺼내어 하나의 장부로 옮겨 적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돈을 건네야 했던 날의 날짜와 시간, 협박을 일삼던 놈들의 인상착의와 말투 흐들이 타고 왔던 차량의 번호까지. 장부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채워질수록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용연파의 피비린내 나는 연대기이자 상인들의 피눈물로 쓰인 역사책이 되어갔다. 아들 대학 등록금 내려던 날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돈을 가져감. 건어물 가게 김여사. 새로 들인 정육기계를 트집 잡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감. 우리 정육점 박 사장.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갈취하고 폭행함. 반미 샌드위치 가게 뚜이.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용연파의 끈아풀인 김총무가 있었다. 마강우는 이서진의 계략에 당한 이후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감시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였다. 용연파 조직원들이 손님을 가장해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상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감시했다. 비밀 장부의 존재가 발각될 위기는 몇 번이고 찾아왔다. 한 번은 장부를 보관하던 떡집에 갑자기 조직원들이 들이닥쳐 요즘 떡 맛이 변한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으며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떡집 아주머니는 기지를 발휘해 뜨거운 팥시루를 일부러 엎어버렸고 뜨거운 김과 아수라장이 된 주방 덕분에 조직원들은 장부가 숨겨진 쌀가마니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가 스스로 꽃을 피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라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김총무를 더욱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박태수 팀장과 짜고 경찰이 용연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준비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김 총무에게 흘렸다. 이 정보는 즉시 마강훈에게 보고되었고 그의 모든 관심은 세무서 로비와 장부 조작에 쏠렸다. 그 덕분에 신포시장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허술해졌다. 이서진은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상인들이 안전하게 작전을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마침내 수십 명의 상인들이 목숨을 걸고 완성한 비밀 장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공책 수십 권을 한데 엮어 만든 두툼한 장부. 그 안에는 지난 십수년간 용연파가 저지른 모든 만행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법정에 제출될 증거물이자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정의의 상징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장부를 안전하게 이서진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시장 내부는 물론 주변 골목까지 용연파의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다음 날 새벽 가장 혼잡한 수산물 경매 시간을 이용해 장부를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새벽 4시. 동트기 전의 어둠과 비릿한 바다 내음이 뒤섞인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 수백 명의 상인과 중도매인들이 외치는 소리로 거대한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갓 잡은 생선이 담긴 나무 상자 밑바닥에 비밀 장부를 숨겨 손수레에 싣고 다른 상인들과 섞여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를 떡집 부부와 정육점 사장이 따르며 혹시 모를 미행을 경계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용연파 조직원 2명이 뒤를 쫓기 시작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반대편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던 다른 시장 상인들이 일부러 조직원들 앞을 가로막으며 길을 내주지 않았다. 또 다른 상인은 실수인 척 물을 뿌려 그들의 발을 묶었다. 보이지 않는 연대. 신포시장 상인 모두가 이 작전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상인들의 암묵적인 호의 속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마침내 약속 장소인 부두 한쪽의 등대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업복 차림으로 위장한 이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져왔소. 박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밑바닥에서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장부를 꺼내 건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서진은 장부를 받아들었다. 종이 뭉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묵직했다. 그 안에는 상인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서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상인들이 목숨 걸고 만든 이 비밀 장부는 그녀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 마지막 무기가 쥐어졌다. 부패한 제국을 심판대 위에 세울 결정적인 무기가. 비밀 장부는 단순한 증거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마강훈이라는 유령을 현실 세계로 끌어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좌표였다. 장부에 기록된 날짜, 이름, 금액을 박태수 팀장의 수사 자료와 대조하자 용연파의 범죄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얽힌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을 담당하던 유령 회사,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조직원들의 합숙소, 그리고 마강훈에게 상납금이 흘러들어가는 최종 경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모이자 이서진과 박태수 팀장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반격이 아닌 완전한 소탕 작전을 개시할 때였다. 인천경찰청 지하 1층.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대회의실은 어느새 야전 작전 지휘소 CP로 변해 있었다. 벽면 한가득 인천시가지의 위성사진 지도가 붙었고 그 위에는 용연파의 주요 거점들이 붉은색 마커로 표시되어 있었다. 박태수 팀장이 이끄는 강력 1팀을 필두로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그리고 경찰특공대 KPSWAT의 핵심 지휘관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의 시선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선 한 사람, 군복 대신 단정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군인 같은 기운을 뿜어내는 이서진 중령에게 쏠려 있었다. 박태수 팀장의 특별 요청으로 이번 소탕 작전의 입안 및 브리핑은 이서진이 직접 맡게 되었다. 일부 베테랑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군인이 경찰 작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거부감이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의구심은 경탄으로 바뀌었다. 지금부터 작전명 넵튠의 창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넵튠의 창이라는 작전명부터가 인상적이었다. 바다의 신 넵튠 포세이돈이 가진 삼지창처럼 적의 핵심 거점 세 군데를 동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타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주 목표는 마강훈입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몸통과 팔다리를 동시에 잘라내 그가 스스로 고립되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진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브리핑은 경찰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용의자 검거라는 단선적인 목표를 넘어 적의 지휘체계, 보급선, 예비 병력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군사 작전 계획이었다. 첫 번째 창 끝, 알파팀은 용연파의 자금줄을 겨눕니다.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골든 브릿지 캐피탈. 이곳은 그들의 자금 세탁 본부입니다.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대포 통장 등 모든 금융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역수사대와 디지털 포렌식 팀이 담당합니다. 두 번째 창 끝, 브라보 팀은 그들의 무력을 담당하는 행동대를 타격합니다. 연수동의 폐공장을 개조한 합숙소와 주안동의 불법 도박장. 이곳에 주력 조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습을 통해 저항 의지를 꺾고 전원 검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력팀과 경찰 특공대 1개 제대가 투입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창 끝, 찰리팀은 마강훈의 숨통을 직접 겨눕니다. 그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청라지구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더 스카이.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휘본부입니다. 경찰 특공대 주력 병력이 투입되어 마강훈을 생포하고 그의 개인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다. 각 팀의 임무, 진입로, 예상되는 저항, 그리고 비상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한나이 든 총경이 질문을 던졌다. 이 중령. 계획은 훌륭하지만 이 모든 작전을 어떻게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개시한단 말인가?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면 한쪽의 정보가 다른 쪽으로 새어들어가 연쇄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 서진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H의아워 작전 개시 시간을 설정할 겁니다. 모든 팀은 목표 지점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제가 통제하는 단일 통신망을 통해 정확히 같은 시각에 진입합니다. 작전 개시 시각은 내일 새벽 5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그들의 경계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입니다. 회의실은 서진의 압도적인 전문성에 완전히 설득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휴가 나온 군인이 아니었다. 수많은 특수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베테랑 지휘관 그 자체였다. 브리핑이 끝나고 작전을 준비하는 경찰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무기를 점검하고 방탄복을 착용하고 각자의 임무를 숙지했다. 서진은 작전 지휘소에 남은 박태수 팀장과 마주섰다. 이 중령,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또다시 좌절했을 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마강훈은 교활한 쥐입니다. 항상 도망칠 구멍을 파놓는 놈이죠. 서진의 시선은 펜트하우스 더 스카이의 설계 도면에 머물러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정문과 옥상을 통해 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설계도에 없는 또 다른 경로가 보이고 있었다. 비상용 승강기 통로 외부 환기구,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아찔한 공간까지. 그녀는 최악의 상황, 마강훈이 모든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다. 팀장님, 저는 공식적인 작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쥐는 쥐구멍으로 도망치는 법이죠. 저는 그 쥐구멍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박태수 팀장은 그녀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는 공식적인 포위망 밖에 존재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스스로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규정을 어기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마강훈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한 수였다. 박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6시간. 지휘소의 시계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서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인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악마가 잠들어 있었다. 내일 새벽 저 도시의 심장에 박힌 거대한 종양을 도려내기 위한 외과 수술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의 낡은 경찰 흉장을 꺼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심판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4시 50분. 인천의 심장은 짙은 어둠과 안개 속에서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욕망이 잠든 시간, 정의는 비로소 눈을 떴다. 인천경찰청 지하지휘소의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명 넵튠의 창에 참여하는 3개의 팀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박태수 팀장은 마이크 앞에서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의 등 뒤로 수십 명의 경찰 관계자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팀 현재 위치 및 상황 보고. 알파 목표 건물 후방에 배치 완료. 의상무. 브라보 목표 지점 A, B양방향 포위 완료. 의상무. 찰리 목표 펜트하우스 하층 계단 및 옥상 진입로 확보 완료. 의상무.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박태수 팀장은 손목시계의 초침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새벽 5시 정각. H의아워. 모든 팀 작전 개시. 박태수의 명령과 함께 스크린 속의 세상이 폭발했다. 송도의 골든 브릿지 캐피탈 사무실. 육중한 강화 유리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터져나갔다. 섬광탄이 연이어 터지며 칠흑 같던 사무실을 대나처럼 밝혔다. 경찰이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고 엎드려. 경찰 특공대의 외침과 함께 밤샘 회계를 위장해 증거를 인멸하던 용연파의 자금책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컴퓨터는 꺼질 시간도 없이 전문가들의 손에 넘어갔고 비밀 금고에서는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차명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용연파의 돈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연수동의 폐공장. 브라보 팀의 급습은 더욱 격렬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잠들어 있던 합숙소의 문과 창문이 동시에 파괴되며 검은 복장의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일부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나 칼을 들고 저항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전술과 장비 앞에선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제압과 체포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인천 밤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용연파의 무력은 잠옷 바람으로 수갑을 차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리고 작전의 핵심 청라 더 스카이 펜트하우스. 최상층을 향해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올라가는 동안 찰리 팀 특공대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흘렀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들은 마강훈의 개인 왕국으로 진입했다.
최고급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 명품 가구로 채워진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재 안쪽에서 경보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마강훈이 외부의 모든 통신망과 CCTV를 해킹해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었다. 그는 서재 안의 비밀 공간에서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도주할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다. 특공대원이 소형 폭약을 철문에 부착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앉아있는 마강훈이 있었다. 지휘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마강훈 검거. 마강훈 검거. 하지만 박태수 팀장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인이어에 대고 외쳤다. 이 중령 들리나? 마강훈을 체포했다. 인이어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박 팀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시각 이서진은 펜트하우스보다 50m 더 높은 옆 건물의 옥상 크레인 위에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한 줄의 로프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군용 야간 투시경을 통해 더 스카이 옥상의 헬리패드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예측대로였다. 찰리 팀이 체포한 마강훈은 가짜였다. 성형수술까지 감행한 대역 바지 사장이었던 것이다. 진짜 마강훈은 경찰의 모든 시선이 펜트하우스 내부로 쏠린 틈을 타 비밀 통로를 통해 이미 옥상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역시 넌 쥐새끼였어. 서진은 나직이 읊조리며 크레인에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은 한 마리 검은 새로 변해 두 건물 사이의 깊은 어둠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강력한 다리의 힘으로 반대편 건물 외벽을 박차고 와이어의 반동을 이용해 소리 없이 헬리패드에 착지했다. 해병대 특수수색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기술이었다. 헬리패드 한가운데 검은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값비싼 코트 차림의 진짜 마강훈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탈출 계획에 심취해 등 뒤에 들이운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거기까지다 마강훈.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마강훈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서 있는 이서진이었다. 내년이 어떻게 해? 내 놈이 파놓은 수많은 쥐구멍들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마강훈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여기까지 온 건 용하군. 좋다, 목숨은 살려주지. 지금 가진 돈의 절반을 주겠다. 아니, 원하는 만큼 말해봐. 평생 발 뻗고 먹고 살게 해주마.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경찰 흉장을 꺼내 보였다. 이게 뭔지 아나? 마강훈의 동공과 가늘게 떨렸다. 그는 기억해냈다. 10수년 전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래서 직접 처리했던 고집 센 형사.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지니고 있던 바로 그 흉장이었다. 이상현. 내 아버지의 이름, 내 놈 같은 쓰레기가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서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마강훈은 뒷걸음질 치다 헬리콥터 조종사를 향해 외쳤다. 쏴버려. 헬기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이 창문을 통해 권총을 꺼내 겨눴다. 하지만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서진의 손에서 번개처럼 튕겨나간 작은 쇳덩이가 정확하게 경호원의 손목을 강타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 안에 있던 낡은 쇠구슬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마강훈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서진은 그의 주먹을 피하며 손목을 꺾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하는 신음과 함께 거대한 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쓰러진 마강훈의 가슴팍에 아버지의 흉장을 던졌다. 쇳덩이가 그의 값비싼 코트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내 놈의 죄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그 순간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거칠게 열리며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맨 앞에는 박태수 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처참하게 무너진 마강훈과 그를 내려다보는 서진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인천의 밤을 지배했던 범죄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한 줌의 재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멈추고 도시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진은 떠오르는 여명을 배경으로 아버지의 흉장을 가만히 주워들었다. 십수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새벽의 빛과 함께 떠오르고 있었다. 마강훈의 시대는 그의 허무한 체포와 함께 막을 내렸다. 동이 트기 시작한 인천의 하늘 아래 지난밤에 격렬했던 전투는 마치 거짓말처럼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밤새 체포되어 들어온 수십 명의 용현파 조직원들로 유치장은 포화 상태였고 압수된 증거물들은 강력계 사무실 복도까지 가득 메웠다. 이서진은 박태수 팀장이 내어준 작은 임시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다. 짧은 휴가 기간 동안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좌판을 위협하던 양아치들의 시비에서 시작된 싸움은 도시의 거대한 악을 뿌리 뽑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졌다. 그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의 환희보다는 짙은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이 중령, 잠시 괜찮겠소? 박태수 팀장이 뜨거운 캔커피 2개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밤샘 수사로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와 생기가 넘쳤다. 괜찮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성공이요. 박 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확보한 비밀 장부와 마강훈의 개인 서버에 있던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소. 마강훈이 자백하기 시작했소.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범죄는 물론 그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까지 줄줄 불고 있소. 인천이 한번 뒤집어질 거요. 아마 수십 년은 나오기 힘들 거요.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 중령 아버님 사건 말인데. 박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마강훈이 자백했소. 십수년 전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던 이 중령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정비소 직원을 매수했던 증거까지 나왔소. 서진은 말없이 커피캔을 감싸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예상했던 진실이었지만 막상 범인의 입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묵직한 돌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증명되었다는 안도감과 그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고통을 감내하셨을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가 경찰서를 나설 때쯤 아침 해는 이미 도시의 건물들 위로 완전히 솟아올라 있었다. 밤사이 용현파 일당 대규모 검거 소식은 뉴스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인천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특히 신포시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서진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발견하고 외쳤다. 왔다. 우리 중령님 오셨다. 그 외침을 신호로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일제히 가게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진의 앞길에 늘어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박수도 환호성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깊고 진한 감사를 담은 수십 명의 진심 어린 경이었다.
채소 가게 박씨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중령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소.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는 갓 구운 쥐포를, 떡집 부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그들을 짓눌렀던 공포와 불안의 그늘 대신 안도와 희망의 미소가 환하게 피어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진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함께 고개를 숙여 화답할 뿐이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단순히 시장의 평화가 아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꺾이지 않았던 존엄성이었다. 어머니의 좌판은 그날따라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웃 상인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까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섰다. 그들은 떡볶이와 어묵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위대한 승리의 중심에 있던 모녀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그곳에 모인 것이었다. 어머니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없이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서진은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의 곁에서 일을 도왔다. 그날 모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떡볶이 판을 젓고 어묵 국물을 떠주는 손발을 맞추는 동안 그들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좌판 한 구석에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했다. 평생을 먹어온 어머니의 떡볶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달고 맛있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어머니가 서진의 그릇에 삶은 달걀 하나를 더 얹어주며 말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아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을 저놈들 등살에 시달리며 살았을 게다. 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자기 딸이 자기가 못다한 일을 해냈으니.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서진은 말없이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은 수십 년간 칼질과 설거지로 마디가 굵어져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한 손이었다.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태수 팀장이었다. 좋은 소식이요, 이중령. 방금 경찰청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졌소. 아버님의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모 중 순직으로 재분류하기로 했소. 국립현충원 안장 절차도 진행될 거요. 아버님의 명예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게 된 거요.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뜨거운 무언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군인이 된 이후 그 어떤 고된 훈련과 위험한 작전 속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 앞에 그녀의 단단했던 감정의 댐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딸의 등을 토닥이는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듯 했다.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들만의 시간은 세상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휴가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서진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각 잡힌 전투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반짝이게 닦은 군화를 신었다. 방 안에는 그녀가 휴가 동안 입었던 평상복과 어머니가 싸준 반찬 꾸러미, 그리고 상인들이 선물해준 온갖 먹거리들이 놓여 있었다.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치열했던 휴가였다. 어머니는 떠나는 딸의 옷매무새를 매만져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몸 조심하고,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걱정 마세요. 저 대한민국 해병대 중령입니다.
서진은 경례 대신 어머니를 힘껏 한번 안아들였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떡볶이 국물 냄새와 함께 세상 가장 포근한 사랑의 냄새가 났다. 인천역 플랫폼. 부대로 복귀하는 기차에 오르기 전 서진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지켜낸 도시,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 숨쉬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경찰 흉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그 흉장은 더 이상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숭고한 의지와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사람들의 희망이 담긴 그 어떤 훈장보다도 영예로운 훈장이었다. 기차는 서해의 눈부신 아침 햇살을 뚫고 힘차게 달렸다. 이서진 중령은 새로운 새벽을 향해,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조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자부심과 함께 더 강하고 단단해진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